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고 밤마다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고 숨이 가빠지거나 잠이 잘 오지 않아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복용하는 약이 오히려 뇌졸중의 위험을 단 하룻밤 만에 몇 배나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4가지 약이 어떻게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약의 숨겨진 위험과 올바른 대처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매일 습관처럼 삼키는 약 한 알이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의 위험을 몇 배나 높일 수 있다면 과연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삼킬 수 있을까요?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서운 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듣고 평소 혈압이나 혈당이 괜찮다고 안심하던 사람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고 말 수 있는 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런 위험은 나이가 많고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흔한 약들이 숨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내과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한 의사의 경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진통제나 수면제, 배뇨 조절제 같은 너무도 익숙한 약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복용했지만 그것이 쌓여 어느 날 갑작스럽게 뇌혈관을 막아버리거나 터뜨리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대표적인 약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혹은 수시로 복용하는 약들이지만 그 부작용은 조용히 쌓여 어느 순간 폭발하듯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약들이 위험한지, 어떤 환자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약 이름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약을 어떻게 고르고 관리해야 하는지, 또 가족과 함께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라도 약을 더 현명하게 바라보고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그 4가지 약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차례차례 밝혀 나아가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순식간에 죽어가는 질환으로 단 몇 분 만에 언어 능력과 기억력, 운동 능력이 무너지고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단순히 노화나 유전 탓으로만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 습관이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병원 방문이 잦아지면서 약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오래전에 처방받은 약을 여전히 계속 복용하면서 본인 상태가 달라졌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친구나 이웃의 권유로 약을 따라 먹고 증상이 심해지면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분이 겹치는 약을 모르고 동시에 복용하면서 혈압이나 혈당, 심지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몸속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뇌졸중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혈관이 점점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졸중을 단순히 나이 들면 오는 질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약물 사용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흔히 쓰이지만 조심해야 할 4가지 약물이 우리의 이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우리가 흔히 두통이나 관절 통증, 허리 통증에 사용할 때 쉽게 집어드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과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들을 단순한 진통제로만 여기고 장기간 복용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무심코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체내에서 소금을 잡아두고 수분을 정체시키며 그 결과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의 벽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고 혈관 안쪽에 염증이 쌓이면서 기름때처럼 끈적한 찌꺼기가 붙어 혈관을 좁히고 막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좁아진 혈관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로 흘러들어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디클로페낙을 꾸준히 복용하던 한 환자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고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 작은 알약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통증이 심할 때는 비교적 안전한 아세트아미노펜을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관절이나 근육 부위의 통증에는 같은 성분의 연고나 패치를 국소적으로 바르는 것이 전신의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거나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편리하다고 쉽게 집어드는 소염 진통제가 단순한 통증 해결제가 아니라 장기간 복용하면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약물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작스러운 요일을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처방되는 방광 과활동 억제제입니다. 옥시부티닌, 톨테로딘, 솔리페나신과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데 이 약물들은 뇌와 신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덜 가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이 어려워지고 방향 감각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 상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원래 뇌세포의 예비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더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동안 이 약을 복용하던 한 노인은 점점 말을 잊어버리고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며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단순한 요의 억제를 위해 시작했던 약이 결국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같은 위험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주는 미라베그론과 같은 약물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케겔 운동으로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거나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고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술처럼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를 줄이는 것도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변을 참지 못하는 불편을 없애겠다고 무심코 복용한 약이 오히려 기억과 균형을 무너뜨리고 뇌졸중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바로 전신적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프레드니손이나 덱사메타손 같은 약물은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호흡곤란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많은 환자들이 쉽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심각하게 흔듭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급격히 높이며 혈중 지질을 증가시켜 피가 더 끈적거리게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고 막히게 합니다. 원래 당뇨가 없던 사람도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가 생기고 혈관이 손상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폐질환을 앓던 한 환자는 호흡곤란이 심해질 때마다 프레드니손을 장기간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쉬기가 편해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뇌혈관이 막힌 급성 뇌경색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약의 즉각적인 효과에 안심했던 환자와 가족들은
뒤늦게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신 스테로이드 대신 필요에 따라 흡입제나 국소제 같은 형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전신 투여가 필요하다면 가장 낮은 용량과 가장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용 중에는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식단에서는 소금과 설탕을 줄이며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혈관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에서 혈압계와 혈당계를 이용해 자가 측정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분명히 강력한 치료제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몸속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약물은 바로 치매 환자나 노인의 밤시간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쿠에티아핀과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데 가족들은 환자가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불안해하며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고자 이 약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단순히 행동을 가라앉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려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하고 맥박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며 깊은 수면과 근육 이완으로 인해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체중이 빠르게 늘고 혈당과 혈중 지방이 높아지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결국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공격적 행동을 잠시 억누르기 위해 단기간 리스페리돈을 사용했던 한 사례에선 며칠 후 갑작스러운 뇌경색이 발생했고 가족들은 약의 위험성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러한 항정신병 약물이 치매 환자의 사망률을 2배 이상 높이고 특히 뇌혈관 사건의 발생률을 뚜렷하게 증가시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선 약물보다 먼저 할 수 있는 비약물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밤에 환자가 불안해하면 조명을 은은하게 유지해 혼란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방법, 따뜻한 담요나 부드러운 마사지로 안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약물 없이도 환자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수면을 돕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긴밀히 상의하며 최소 용량과 최소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꾸준히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중단 시점을 논의해야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단순히 행동을 조절하는 도구가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환자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위험한 약의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안의 약장을 열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처방받았지만 지금도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약, 다른 의사에게서 중복으로 받은 약,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해 장기간 복용 중인 약까지 모두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진료를 볼 때 이 목록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반드시 5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이 약이 내 심장과 뇌, 그리고 기억력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가? 둘째, 더 안전한 대체 약물은 없는가? 셋째, 지금 복용하는 용량이 꼭 필요한 최소 용량인가? 넷째, 이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며 언제 중단할 수 있는가? 다섯째, 약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활 습관적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처방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든 부모나 배우자가 무심코 약을 겹쳐 먹거나 오래된 약을 계속 사용하거나 시인 혹은 용량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점검해주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졸음이 심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약물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뇌졸중을 막아내는 또 하나의 방패이자 조기 경고 장치입니다. 약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쓰지만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약을 확인하고 질문하며 가족과 함께 경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약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한 약이 이미 우리 몸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과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염증은 줄어들며 뇌와 심장은 맑고 강하게 유지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땀을 가볍게 흘릴 수 있는 산책이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과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져서 약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또한 인위적인 수면제가 아닌 일정한 수면 습관과 아늑한 환경을 통해 깊고 자연스러운 잠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생활은 그 힘을 되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다면 그것을 글로 남겨보십시오. 나는 약을 점검하겠다. 나는 생활 습관을 바꾸겠다와 같은 한 줄의 다짐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나 이미 위험한 약을 복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저는 약물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계속 전해드릴 것이니 함께하면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뇌졸중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작은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